퇴직금 통장을 받던 날, 남편이 떠난 지 5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었죠.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요즘 다들 이 주식 하세요. 3개월에 20% 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줄은.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되었네요. 지금도 그날의 봄비가 눈에 선합니다. 여보, 나 정년하면 우리 제주도 한 달 살게 할까? 당신이 좋아하는 바닷가 근처에서 말이야. 남편은 늘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암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요. 그의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수없이 오갔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결국 우리의 여행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남편이 떠나면서 받은 보험금이 있었어요. 처음엔 큰돈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생활비로 쓰다 보니 어느새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큰아이 취직하고 작은아이 졸업할 때쯤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벌어야 해. 그래서 더 열심히 회사에 매달렸어요. 출근해서 일에 몰두하는 게 슬픔을 잇는 방법이었고 무엇보다 생활비가 필요했으니까요. 아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어느새 정년퇴직을 앞두게 되었어요.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꽃다발과 함께 전해진 퇴직금 통장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2억 원. 제 인생에서 한 번에 본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소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고요함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2억 원. 보험금은 이미 다 썼고 이제 이것이 제게 남은 전부였어요. 국민연금은 4년 뒤부터 월 9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아들은 이제 취직해서 독립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가야 해.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걷고 싶었던 그 봄날의 길을 이제는 혼자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저려왔어요.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혼자서도 잘할 거라고 믿어. 그래요. 저는 해낼 수 있어요. 이 돈으로 제 노후를 지켜낼 거예요.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회사 후배 미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퇴직하시고 어떻게 지내세요? 가끔 뵙고 싶어요. 반가운 마음에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미정이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회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근황을 물었고요. 요즘은 집에서 쉬면서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그래. 퇴직금은 그냥 은행에 넣어뒀어. 그때 미정이의 표정이 조금 놀란 듯 변했어요. 선배님, 요즘 시대에 은행 예금만으로는 돈이 안 불어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아, 선배님, 혹시 주식 투자 생각 없으세요? 주식,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 미정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에는 오른쪽 위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선배님, 이거 봐요. 지난주에도 또 올랐어요. 진짜 요즘 이 주식 안 하면 바보라니까요. 저도 3개월 전에 샀는데 벌써 20%나 올랐어요. 숫자가 확실히 눈에 들어왔어요. 20%라면 1억을 넣으면 2천만 원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위험하지 않아? 떨어지면 어떡해? 선배님, 이 회사가 어디예요? 망할 리가 없어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절대 손해 안 봐요. 제 주변 사람들 다 하고 있어요. 미정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은행 예금 금리는 고작 3% 남짓. 2억을 넣어봤자 1년에 600만 원. 세금 떼면 그것도 안 되죠. 생활비로 매달 쓰고 나면 금방 바닥날 게 뻔했어요. 그래,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며칠을 고민했어요. 밤마다 천장을 보며 계산을 되풀이했습니다. 미정이가 말한 그 회사를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실적도 좋고 뉴스 기사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업계 1등이라는 타이틀도 믿음직스러웠고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2억 중 1억 8천만 원을 그 종목에 투자하기로요. 남은 2천만 원은 만약을 위한 비상금으로 남겨뒀습니다. 증권사 앱을 설치하고 계좌를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미정이에게 전화해서 하나하나 물어가며 겨우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매수 완료. 화면에 뜬 그 문구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잘한 결정이야. 분명히 잘 될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며 그날 밤을 보냈어요.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주는 무게감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투자하고 첫 주가 지났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주식 앱을 여는 거였어요. 첫날 2%, 이틀째 3%, 일주일 뒤엔 5%. 어머, 정말 오르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시험 점수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매일 아침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수익률은 8%까지 올라갔어요. 두 달째엔 15%로 뛰었고요. 1억 8천만 원에 15%면 2,700만 원. 은행 예금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미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정아, 정말 고마워. 내 말대로 오르고 있어. 그쵸, 선배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좋은 회사는 결국 오르게 돼 있어요. 세 달이 되었을 때 수익률이 20%를 돌파했어요. 3,600만 원의 수익. 거울 속 내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어요. 조금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요? 자랑스러워했을까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뉴스에서 낯선 이름이 들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수출 제재를 발표하며 제가 산 회사는 중국과 거래가 많은 기업이었어요. 그날 오후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였던 수익률이 며칠 만에 15%로 내려왔어요.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곧 회복될 거야. 하지만 다음 주엔 9%로, 그 다음 주엔 3%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달 사이에 벌어놨던 수익이 거의 다 사라지는 걸 보며 손이 떨렸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미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도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저도 지금 손실이에요, 선배님. 그냥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곧 오를 거예요. 하지만 주가는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뒤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마이너스 1%. 이럴 줄 알았으면 3%일 때라도 팔걸. 후회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4%. 결국 마이너스 4% 지점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채로 매도 버튼을 눌렀어요. 매도 완료. 화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720만 원이 사라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보였어요. 미안해. 내가 이렇게 날려버렸어.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식 앱도 지웠고 뉴스도 보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투자 실패 후 한 달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기력이 없었고 밤에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비상금 2천만 원. 그리고 손실 보고 돌아온 1억 7,280만 원. 합해서 1억 9,280만 원이 남았습니다. 계산기를 꺼냈어요. 매달 생활비가 200만 원은 나가는데 수입이 없으니 1년이면 2,400만 원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은 4년 뒤부터 받을 수 있으니 그때까진 계속 통장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간
8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주말에 집에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잘 지내고 있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은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결혼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문제로 아들에게 짐을 지울 순 없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을 해야겠어. 인터넷으로 구인 공고를 찾아봤어요. 나이 제한 없는 곳, 시간제, 근무 가능한 곳. 여러 곳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마트도 보고, 음식점도 알아보고, 청소일도 찾아봤어요. 며칠 뒤 동네 대형마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 가능하세요? 월급은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첫 출근 날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제 모습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정장을 입고 출근했는데 이제는 마트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앉아 있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들을 맞이하며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느려서 뒤에 줄이 길어지기도 했어요. 젊은 손님 한 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루 6시간 서서 일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다리가 저리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다가 문득 눈물이 났어요. 여보,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걸까?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출근했습니다. 월급날 통장에 152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그래도 내 힘으로 번 돈이야.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여전했어요. 월급 150만 원으로는 생활비 200만 원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결국 매달 50만 원씩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1년이면 600만 원. 이대로 괜찮을까요? 어느 날 밤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해. 하지만 또 잘못된 투자를 하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불안 사이에서 저는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긴 밤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퇴근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수진이. 오랜만이다. 대학 동창 수진이었어요. 반가운 목소리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응. 나도 작년에 퇴직했어. 요즘 집에서 쉬면서 지내. 너는 어때? 퇴직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수진이는 중견기업에서 CFO. 그러니까 재무 담당 이사를 했던 친구예요. 똑부러지고 숫자에 강한 친구였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황을 나누다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수진이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퇴직 후 생활, 건강 이야기. 그러다 자연스럽게 투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너 퇴직금은 어떻게 했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숨길 수도 없었어요. 사실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 봤어. 720만 원 날렸어. 수진이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똑같았어. 뭐, 나도 퇴직 초기에 내 말처럼 했어. 한 종목에 3억 몰빵했다가 5개월 만에 손실 봤지. 수진이의 고백에 제가 놀랐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숫자에 강한 친구가? 그때 정말 힘들었어.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 노후의 투자는 이기려는 게 아니라 버티려는 싸움이라는 걸.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무게감이 있었어요. 너 시간 있어? 내가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천천히 알려줄게. 혼자 공부하면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날부터 우리는 매주 목요일 오전 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수진이는 노트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정기예금부터 알아보자. 금리가 낮다고 무시하면 안 돼. 원금 보존이 가장 큰 장점이야. 특히
우리 나이엔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해. 수진이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예금은 언제든 찾을 수 있고 목돈을 지킬 수 있다고요. 금리가 3%라도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채권 이야기를 했어요. 채권은 이자 중심이야. 정부나 회사가 빌려간 돈이니까 안전하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만기까지 기다려야 해. 중간에 팔면 손해볼 수 있어. 수진이는 채권형 펀드를 추천했어요. 여러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거라서 안전하다고요. 매달 이자처럼 수익이 들어오니까 생활비에 보탤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배당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식이라고 다 위험한 건 아냐? 배당주는 달라. 주가가 오르내려도 배당금은 현금처럼 들어와. 큰 회사들, 안정적인 회사들이 배당을 잘 주거든. 수진이는 배당주 ETF를 보여줬어요. 여러 배당주에 한 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요. 근데 배당주도 종류가 있어. 안정형은 배당률이 34% 정도로 낮지만 안전하고, 적극형은 6% 정도로 높은 대신 변동성이 조금 있어. 너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이제는 조금 욕심을 내봐도 될 것 같았습니다. 적극형으로 해볼래. 분산 투자하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 좋아. 그럼 적극형 배당주 ETF로 가자. 연 6% 정도 기대할 수 있어. 물론 세금 떼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네 번째 만남에서는 조금 낯선 이야기가 나왔어요. 금 투자도 생각해봐. 물가가 오르면 돈 가치는 떨어지잖아. 그럴 때 금은 가치를 지켜줘.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이라고 해. 수진이는 금 ETF나 금 통장을 추천했어요. 실물금을 사지 않아도 투자할 수 있다고요. 저는 매주 노트에 꼼꼼히 적었어요. 처음엔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지만 수진이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줘서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 괜찮아. 우리 나이엔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돈 관리도 혼자 하면 불안한데 같이 공부하면 든든하잖아. 수진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투자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진이와 매주 만나며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습니다. 수진아, 나도 이제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고 싶어. 좋아. 그럼 오늘은 내 상황에 맞춰서 같이 짜보자. 수진이가 노트를 펼쳤어요. 우리는 함께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내가 가진 돈이 얼마야? 1억 9,280만 원 있어. 좋아. 그럼 이걸 내 성향에 맞게 나눠보자. 너는 불안을 많이 타니까 안정적인 구조가 필요해. 수진이는 종이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정기예금에 7천만 원 넣어. 비상시에 바로 쓸 수 있고 마음도 편해질 거야. 그렇게 많이? 응. 심리적 안정이 제일 중요해. 내가 밤에 잠 못 자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 수진이의 말이 맞았어요. 요즘 가장 힘든 게 불안감이었거든요. 그다음 채권형 펀드에 5천만 원. 이건 매달 이자 수익이 나올 거야. 연 4% 정도니까 한 달에 세전으로 16만 원 정도? 세금 떼면 15만 원 정도 될 거야. 오, 그 정도면 괜찮네. 그리고 배당주 ETF에 5천만 원. 내가 적극형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연 6% 기대할 수 있어. 1년이면 300만 원인데 세금 떼면 250만 원 정도? 한 달로 나누면 약 21만 원 정도 될 거야.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에 3천만 원. 이건 당장 수익은 안 나지만 물가가 오를 때 너를 지켜줄 거야. 수진이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정리해줬어요. 정기예금에서 월 17만 원. 채권형 펀드에서 월 15만 원. 배당주에서 월 21만 원. 다 합치면 한 달에 세후로 53만 원 정도 될 거야. 53만 원. 거기에 내 아르바이트 월급 15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203만 원이야. 생활비가 200만 원이니까 거의 비슷하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예금을 안 건드려도 되는 거야? 응.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줄어들 수 있어.
근데 생활비를 잘 관리하면 통장이 늘어날 수도 있어. 그리고 4년 뒤엔 국민연금 90만 원이 추가되잖아. 그럼 완전히 흑자로 돌아서는 거야.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렇게 구조를 만들면 제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수진이가 그려준 포트폴리오를 보며 계산해봤습니다. 정기예금에서 월 17만 원 정도, 채권형 펀드에서 월 15만 원 정도, 배당주 ETF에서 월 21만 원 정도. 다 합치면 세후로 약 53만 원 정도네요. 거기에 아르바이트 150만 원을 합치면 203만 원. 앞으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버티는 구조니까요. 다음날 증권사 앱을 다시 설치했어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알려준 대로 하나씩 매수했어요. 채권형 펀드, 배당주 ETF, 금 ETF. 매수 완료. 화면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려서 산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하고 선택한 거니까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6개월이 지났어요. 매달 통장을 확인하면 조금씩 돈이 들어왔습니다. 채권펀드에서 15만 원. 배당금도 분기마다 입금됐어요. 예금 이자도 꾸준히 쌓였고요. 예전처럼 주가를 매일 확인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앱을 열어볼 뿐이었습니다. 배당금이 들어왔나, 이자는 잘 쌓이고 있나 확인하는 정도였죠. 생활비도 조금씩 줄여나갔어요. 외식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아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익숙해지니 괜찮았어요.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보는 눈도 생겼고요. 오늘은 계란이 세일이네. 한 판 더 사둬야겠다. 이런 작은 절약들이 모이니 한 달이 지나면 조금씩 잔금이 늘어났습니다. 수진이와의 목요일 모임은 여전히 이어졌어요. 요즘 어때? 응. 좋아. 밤에 잠도 잘 오고 마음이 편해졌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수익률보다 중요한 게 심리적 안정이거든. 수진이도 자기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는 서로의 투자 근황을 공유하며 웃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벌었다는 게 아니라 잘 버티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하니 예금 잔고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고 생활비도 절약한 덕분이었어요. 채권과 배당, 예금 이자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월 50만 원 정도. 거기에 아르바이트로 150만 원을 벌어서 총 200만 원. 생활비는 절약해서 195만 원 안에서 맞췄어요. 이 정도면 정말 괜찮아. 연금 받으면 완전히 여유로워지겠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4년 뒤 국민연금 90만 원이 추가되면 월 295만 원이 되는 거니까 그땐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그만둬도 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 카페에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 그래?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 이제 진짜 투자자가 됐네. 수진이의 말에 제가 물었어요. 진짜 투자자? 응. 투자는 주식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리듬을 지키는 일이거든. 넌 이제 그걸 알았잖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가을 햇살이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제 모습을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잘했어, 당신. 혼자서도 잘하고 있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지켜낸 거니까요.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었을 거야.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지 뭐. 이제 앞으로 20년, 30년은 걱정 없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예전처럼 빨리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은 사라졌어요. 대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수진이와 함께 공부하며 적었던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천천히 적었어요. 노후의 투자는 부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다.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한 나 자신을 지키는 약속이다. 그날도 봄비가 내렸어요.
남편과 함께 가려던 제주바다 대신 카페 유리창 너머로 빗방울을 바라봤죠.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의 방향을 제가 정할 수 있으니까요.